서울의 하늘 아래 낡은 옥탑방의 아침은 언제나 고단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배달기사로 일하는 싱글맘 박수진은 지친 몸을 일으켜 세상의 전부인 5살 아들 이하준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거친 손과 피곤해 젖은 얼굴은 지난 세월의 고됨을 말해주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했다. 아들 하준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 장난감 로봇 대신 낡고 두꺼운 의학 서적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아이는 조용한 성격에 말수도 적었지만 책 속의 복잡한 인체 해부도를 작은 손가락으로 짚어갈 때의 눈빛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총명함으로 반짝였다. 수지는 그런 아들의 비범함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녀는 비싼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 종종 아들을 낡은 스쿠터 뒷자리에 태우고 배달 일을 함께 다녔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될 터였다. 땀과 매연 속을 달리며 수지는 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소박한 일상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의 번잡한 교차로 붉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로 돌진했다. 순식간에 여러 대의 차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굉음이 터져나왔고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자동차 경보음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인도로 몸을 피했다. 주변은 온통 혼란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휴대폰을 꺼내 이 끔찍한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에 갇혀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다. 바로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준이만이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이의 시선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벽에 기대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중년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저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준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다. 팽창된 목정맥 청색증을 띠는 입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가슴. 아이는 의학 서적에서 보았던 치명적인 응급 상황, 긴장성 기흉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이는 엄마의 옷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당겼다. 엄마, 저 아저씨 곧 죽어요. 폐에 구멍이 났어요. 수지는 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아들의 입을 통해 섬광처럼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하준이가 움직였다.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잔해 속에서 속이 빈 단단한 플라스틱 파이프 조각 하나를 찾아 들었다. 아저씨, 조금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는 어른에게 말하듯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지식을 총동원해 쇄골 중앙선과 두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위험하고도 기적적인 시술을 감행했다. 피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가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거친 기침과 함께 막혔던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고 이 작고 어린 영웅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구급대원들 역시 현장의 상황과 아이의 믿을 수 없는 응급처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지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아들의 비밀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붙잡고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을 뒤로 한 채 군중 속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어 스쿠터에 올랐다. 기적은 그녀에게 있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중년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 세종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다.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흉부외과 과장 강도현은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모든 데이터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대체 누가 한 거지? 강도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환자의 가슴에 꽂혀 있는 조잡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플라스틱 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정교한 시술이었다. 그것은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길에 가까웠다. 구급대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어떤 어린아이가 했다는 믿기 힘든 말을, 강도현은 그 말을 어이없다는 듯 무시했다. 그는 즉시 수술 준비를 지시했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마침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강도현의 머릿속은 온통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그는 과학과 논리의 신봉자였다. 기적을 믿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한 응급처치는 누군가의 의학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 미지의 의사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병원 행정팀에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혼란의 현장에서 도망친 박수진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하준이를 붙잡고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하준아, 다신 오늘 같은 짓 하면 안 돼. 세상은 너처럼 다른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아. 엄마 말 알아듣겠니?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천재성을 평생 숨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준이는 엄마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엄마, 그 아저씨는 죽어가고 있었는걸. 아이의 순수한 대답은 오히려 수진의 가슴에 더 큰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 신진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획기적인 연구는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지도 교수였던 최진석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시기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연구 데이터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에 발표했고 저항하는 그녀를 학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과 음모 앞에서 무력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뱃속에 자라나고 있던 작은 생명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유령으로 배달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세종의료원 안에서는 유령 의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응급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살린 미지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소문은 병원의 부원장이자 6년 전 박수진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남자 최진석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최진석은 그 소문을 그저 시덥잖은 가십으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병원의 정치와 자신의 야망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도현은 달랐다.
그는 병원 보안실의 CCTV와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영상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인파 속을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노란색 배달 스쿠터 한 대를 포착했다. 운전자와 뒷좌석의 아이는 헬멧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강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플라스틱 관이 폐와 심장을 절묘하게 비껴나가 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 불가능한 시술을 해낸 익명의 천재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 아래 수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가 마침내 자신들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강도현의 추적은 집요했다. 그는 병원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사고 현장 주변의 수백 개에 달하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배달업체들의 운행 기록과 대조했다. 마침내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유령 같았던 노란색 스쿠터의 주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름은 박수진. 주소는 허름한 강북의 한 옥탑방.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급 세단이 낡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주민의 시선이 쏠렸다. 이 가난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의 등장이었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칠이 벗겨진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강도현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춰 섰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찾던 어린 천재의 어머니이자 지난 6년간 그의 심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 박수진이었다. 세월의 고단함이 얼굴에 묻어 있었고 과거의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이자 지독하게 그리워했던 사랑이며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문틈을 막아서는 것이 더 빨랐다. 엄마 누구세요?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이었다. 아이가 엄마의 등 뒤로 고개를 내밀고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강도현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얼굴,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진지하고 깊은 눈빛,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6년 전 사라진 연인, 자신을 꼭 닮은 5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을 수 없는 의학적 재능.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기적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외면해 온 혹은 그에게서 감춰져 온 잔인한 진실의 결과물이었다. 저 아이. 강도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하지만 그는 문장을 끝맺을 수 없었다. 수지는 그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같은 시각 세종의료원 부원장실. 최진석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강도현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강도현이 병원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일개 배달 기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최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보고서를 넘기다가 서류에 첨부된 박수진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였다. 6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학계에서 매장시켜버렸던,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강도현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최진석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과 명예가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즉시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병원으로 돌아오는 강도현의 모습을 목격했다. 최진석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강도현은 그녀를 만났고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불씨를 어떻게든 꺼버려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계의 다른 공간에서 3명의 인물은 각자의 운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존재와 사라졌던 연인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옥탑방의 작은 방 안에서 수지는 아들 하준이를 꼭 껴안고 마침내 자신들을 찾아낸 과거의 그림자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의료원의 가장 높은 곳에서 최진석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운명의 불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도현은 그날 이후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만 했다. 하나는 자신의 심장을 뒤흔드는 과거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6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병원 내의 정보망 대신 외부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최진석 부원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병원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었다. 그의 의뢰 내용은 명확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의 지난 6년간의 모든 행적, 그리고 그녀가 6년 전 연구직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 주시오. 그는 동시에 하준이와 자신의 유전자가 담긴 샘플을 비밀리에 검사 기관으로 보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닌 명백한 사실과 증거로 움직여야만 했다. 하지만 강도현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과거의 그림자 역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강도현과 박수진의 만남이 자신이 지난 6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한번 도망치게 만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비열하고도 효과적이었다. 그는 세종의료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박수진이 일하던 배달 대행업체에 압력을 넣었다. 병원의 거대한 배송 계약을 무기로 한 그의 은밀한 협박에 업체 사장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박수진은 다음 날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끊어진 것이다. 최진석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병원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박수진이 과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돈을 노리고 강도현 교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그녀를 파렴치하고 계산적인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수지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일자리를 잃었고 동네 이웃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한 통의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경고는 한 번뿐이다. 아들의 목숨이 아깝다면 쥐 죽은 듯이 다시 사라져라. 6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날의 공포에 다시 휩싸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아들 하준이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순진하고 무력했던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모든 희망을 잃고 홀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강도현이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짓이겠지. 최진석. 강도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그가 꾸민 짓이라는 거 알아. 더 이상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 나에게 말해줘, 수진아. 6년 전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처음으로 연인의 이름이었던 수진을 불렀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수진의 마지막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진실을 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교수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6년 전 최진석 부원장이 자신의 대표 연구로 발표했던 논문의 최초 특허 출원서 초안을 찾아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초안의 주 연구자 이름은 최진석이 아닌 박수진, 바로 교수님의 전 연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최진석의 범죄를 증명할 첫 번째 물증이 확보된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정의를 되찾기 위한 방역이 될 터였다. 세종의료원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병원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앞두고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자 명예이사장인 K그룹의 원 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그는 즉시 VIP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상태는 미궁에 빠져 있었다. 원인은 불명확했고 증상은 모순적이었으며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 범주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다. 강도현과 최진석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누구 하나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입질을 과시하기 위해 뇌 기저부의 밑에 혈관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험 부담이 큰 개두술을 주장했다. 한편 박수진은 강도현의 배려로 병원 내의 작은 연구실에서 임시로 일하며 최진석의 과거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준이는 엄마의 옆에서 어려운 의학 서적을 그림책처럼 넘겨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이 거대한 병원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하준이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엄마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의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의 원 회장에 복잡한 검사 데이터와 실시간 생체 신호가 떠 있는 것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다. 수진은 아들을 재촉했지만 하준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스크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었지만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는 그 안에서 치명적인 패턴을 발견해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뇌나 심장이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혈액 검사표에 있는 셀레늄 수치를 보세요. 정상인의 몇십 배예요. 수진은 아들의 말에 숨을 멈췄다. 셀레늄 과다증. 대부분의 의사들은 평생 한번 마주치기도 힘든 극히 드문 중독 증상이었다. 어젯밤 만찬 메뉴에 브라질 너트가 있었어요. 저건 뇌 수술이 아니라 그냥 해독 치료를 하면 돼요. 아이의 진단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든 의사들의 시선이 쏠렸다. 최진석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수진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강도현을 향해 자신의 아들이 발견한 사실을 전했다. 셀레늄 중독이라고 고작 아이의 말을 믿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최진석이 조롱하며 비웃었다. 다른 의사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강도현만은 달랐다. 그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원 회장의 비서에게 연락해 어젯밤 만찬에서 브라질 너트를 먹었는지 확인했다. 비서의 대답은 놀라웠다. 네, 회장님께서는 평소 브라질 너트를 즐겨 드십니다. 어젯밤에도 한 그릇을 전부 비우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굳어버렸다. 강도현은 즉시 최진석의 수술 제안을 기각하고 셀레늄 중독에 대한 해독 치료를 지시했다. 그의 처방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 회장의 상태는 거짓말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쩔쩔매던 문제를 5살짜리 아이가 단번에 해결해버린 것이다. 최진석은 자신의 오진과 무능함이 만천에 드러난 것에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의 권위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도현은 회의실을 나와 복돼서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하준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온 전화였다. 강도현 교수님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한 장의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한 남자의 무너진 세계, 그리고 되찾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도현은 차 안에서 홀로 침부 확률 99의 개취음무 9999%라는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하준, 그 경이로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지독한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박수진의 옥탑방으로 차를 몰았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6년 전 그날의 진짜 진실뿐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싼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지마. 강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아들이자 그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내게서 우리 아들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마침내 지난 6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6년 전 두 사람이 연인이자 최고의 연구 파트너로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녀는 세포 재생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과 강도현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한 남자의 추악한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그 남자는 바로 당시 두 사람의 선임 연구원이자 지금의 부원장인 최진석이었다. 그는 그녀의 연구가 완성될 무렵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의 모든 데이터를 훔쳤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꾸며 학회에 발표할 준비를 했다.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연구 표절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그는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강도현까지 공범으로 엮어 그의 의사 인생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강도현은 병원 내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작은 스캔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야만 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최진석의 위협으로부터 아이와 강도현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도현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다. 6년 전의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최진석의 교묘한 위로, 그녀의 갑작스러운 잠적, 그리고 그 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지독한 상실감.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바보같이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거야. 함께 싸웠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6년이라는 시간의 거리를 넘어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녀를 지켜줄 것처럼 단단하고 굳건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싸울 테니 그놈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 당신의 이름, 당신의 연구, 그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내가 전부 되찾아 줄 테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것은 연인의 재회가 아닌 깊은 상처를 공유한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의 적을 향한 복수를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잠든 하준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빼앗긴 정의를 위해 길고 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이후 강도현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것은 세상에 알리는 요란한 선전포고가 아닌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박수진과 아들 하준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그의 개인 소유인 한적한 교회의 별장은 외부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두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었다. 강도현의 집무실은 이제 두 사람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도현은 병원 내에서의 막강한 권한과 정보력을, 박수진은 6년 전 도둑 맞았던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최진석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제공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6년 전의 연구 도용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교활한 최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는 제 연구의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 그 이후의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조작했을 거예요. 수진은 최진석이 발표했던 과거 논문들을 분석하며 그의 연구 결과에 숨겨진 논리적 허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통찰력은 강도현에게 적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공격할 수 있는 지도를 쥐어주었다. 강도현은 과거 임상 데이터 재분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진석이 과거에 진행했던 모든 연구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병원연구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것은 최진석의 심장부를 겨눈 첫 번째 칼날이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조작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임을 알고 있었던 최진석은 극도의 불안감과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강도현의 움직임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과거의 연구팀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강도현과 박수진의 관계를 추문으로 엮어 강도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점점 더 대담하고 무모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강도현과 박수진 그리고 하준이 사이에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도현은 숑마레테 하주메테 우치토시테노 이다기오 바난데이타. 그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을 차며 지난 6년간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으려 애썼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강도현은 혼자서만 싸우지 않았다. 그는 병원 내에서 오랫동안 최진석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반감을 품고 있던 원로 의사들과 이사진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확보한 일부 증거를 보여주며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암세포를 병원에서 도려내기 위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초조해진 최진석은 결국 가장 어리석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범죄 흔적이 담긴 과거 연구 데이터를 영원히 삭제하기 위해 늦은 밤 자신의 집무실에서 병원의 중앙 서버 아카이브에 불법적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강도현과 수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그의 이런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병원의 사이버 보안팀과 협력해 그의 접속 기록에 대한 감시망을 펼쳐놓은 상태였다. 최진석이 데이터를 삭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보안팀의 경보 시스템이 울렸고 그의 불법적인 증거 인멸 시도는 영상과 기록으로 고스란히 저장되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범죄의 증거까지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사이버 보안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를 들고 수진을 찾아갔다. 그가 드디어 꼬리를 밟혔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차가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물코를 조일 시간이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최진석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다. 코너에 몰린 최진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도현과 박수진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뒤틀린 욕망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강도현의 가장 빛나는 명예이자 자부심인 신의 손이라는 명성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물은 강도현이 집도하기로 예정된 아주 중요한 심장 판막 수술 환자였다. 그는 자신의 부원장 직위를 이용해 수술 전 환자의 차트를 조작하고 수술 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희귀 약물을 몰래 투여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겠지만 환자는 24시간 안에 원인 불명의 급성 심부전 증상을 보이며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될 터였다. 강도현의 수술은 명성 그대로 완벽했다. 그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안도감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데이터와 증상은 명백하게 수술 중 발생한 치명적인 의료 과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최진석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 신의 손, 강도현 치명적인 의료사고 논란. 뉴스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를 뒤덮었고 강도현은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의사에서 환자를 죽일 뻔한 돌팔이 의사로 추락했다. 최진석은 그에게 모든 수술에 대한 무기한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도현은 자신의 외과 의사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의 수술이 완벽했다고 확신했지만 눈앞의 모든 증거는 그의 결백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술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아주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절망적인 소식을 박수진과 하준이 역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하준이는 고뇌에 빠진 아빠의 얼굴을 TV 화면을 통해 보았다. 그리고 뉴스 그래픽으로 스쳐 지나가는 환자의 복잡한 생체 데이터와 검사 결과를 아이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의 눈이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데이터 속에 아주 작은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하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로비의 대형 화면에 떠 있는 환자의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엄마와 절망에 빠진 아빠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진단을 내놓았다. 아빠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저 환자분은 독에 중독된 거예요. 아이는 의사들도 놓쳤던 수술 전 혈액 검사의 미세한 효소 수치 변화를 정확히 짚어냈다. 아이는 덧붙였다. 누군가 저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 기량제를 투여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투여하는 에피네프린은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글루카곤을 주사해야만 살 수 있어요. 아이의 진단은 어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천재성의 발현이었다. 수지는 아들의 과학적 설명에 전율했고 강도현은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최진석이 보란듯이 실패하고 있는 치료 과정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장 에피네프린 투여를 중단해 강도현이 소리쳤다. 글루카곤 10mg을 정맥 주사해. 그리고 지금 당장 환자의 혈액에서 베타 차단제 기량제 성분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실시해. 그의 외침에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강도현은 더 이상 과거의 진실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환자의 목숨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글루카곤이 투여되고 환자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도현은 자신의 아들이 건네준 진실의 검으로 최진석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희귀 약물 성분은 최진석의 목을 겨누는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그의 살인 미수 혐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복된 YIP 환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병원의 명예를 지키려는 병원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강도현은 최진석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병원의 모든 주요 임원들과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최진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도현의 함정임을 알았지만 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피고인이 아닌 검사의 입장에서 지난번 의료사고의 전말을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나갔다. 그는 환자의 비정상적인 증상부터 하준이의 기적적인 진단, 그리고 마침내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까지 모든 증거를 순서대로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의사가 자신의 동료를 모함하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된 음모라며 격렬하게 반박했다. 그는 강도현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교묘한 말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숨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6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최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아마도 제가 최진석 부원장님의 인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수진은 단상으로 걸어나가 자신이 준비한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6년 전 그녀의 이름으로 출원되었던 특허 신청서 초안과 그녀의 연구 데이터를 그대로 도용해
최진석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논문이 나란히 떠올랐다. 그녀는 지난 6년간의 모든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최진석의 연구 절도 협박,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모든 비열한 행위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바텐더의 영상 증언과 최진석이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던 증거 영상이 이어지자 회의실은 거대한 분노와 경악에 휩싸였다. 마침내 최진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을 연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고 뒤틀린 욕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과 강도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 연구는 너 같은 고아 출신 계집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어. 내가 위대한 업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그는 강도현을 향해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는 언제나 모든 것을 가졌지. 나는 내 몫을 내가 직접 쟁취해야만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은 그 자신의 완전한 파멸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침묵을 깨고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병원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단호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진석 부원장, 당신을 오늘부로 세종의료원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합니다. 보안팀은 이 사람을 당장 검찰에 인계하시오.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한 남자에 대한 최종적인 사형 선고와 함께 끝이 났다. 최진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악적인 저주를 퍼부었다. 강도현과 박수진은 그를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준이가 들어와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최진석의 몰락은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세종의료원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그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가 훔친 연구로 쌓아 올린 모든 명예는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세종의료원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박수진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병원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박수진 세포 재생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녀에게 센터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는 6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꿈을 되찾은 것이다. 강도현은 한동안 외과 과장직을 내려놓고 휴식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일에만 미쳐 살아오며 놓쳤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세상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우주는 이제 오직 두 사람 수진과 하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위태로운 옥탑방이나 임시 거처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정원이 딸린 예쁜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안은 하준이의 책과 장난감,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 나갔다. 강도현은 아들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의 소중함을 매일같이 깨달았다. 두 천재는 때로는 최신 의학 논문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학문적 동지였다가 때로는 공원에서 공을 차며 땀 흘리는 평범한 부자 사이가 되기도 했다. 강도현은 아들을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다르지 않음을 배우고 있었다. 그와 수진의 관계 역시 서툴지만 진솔한 시간들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갔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6년에 대해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은 아니었지만 함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로서, 그리고 아이의 부모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수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소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신화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강도현은 다시 수술실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는 수술이 끝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집으로 향하는 가정적인 남자로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준이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여전히 의학 서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책보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천재성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동시에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하준이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아들과 함께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다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졌고,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1등 메달 대신 세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강도현과 수지는 아들의 작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